저기 매매에서 그 계약금 그 160페이지 3번부터 뒤로 몇 문제가 계약금에 관해 쓰였는데, 먼저 이제 계약금과 관련해서 둘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계약금을 한 3천만 원 줬다. 그럼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도 계약 일종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르고,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가 시험 나오니까, 매매를 전제로 성립되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요때 이제 주의할 것, 이게 종된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철과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3천 주라 알았다. 의사표시 합치면 있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반드시 계약금 3천만 원의 금전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성립이 된다. 요물계약이다. 점검을 당하고,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약금이든 증약금으로서 성질은 당연히 같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계약금 줬다. 따라서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증약금. 특히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도록 되었는데, 따라서 이제 거꾸로 특약이 있으면 이제 위약계약금이 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위약계약금이 되려면은 이에 관한 특약이 반드시 있을 것.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인데, 위약벌은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계약금을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야 되는데, 요걸 제때 이행을 안 할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면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이미 교부하는 계약금은 벌금으로 몰수하기로 한다. 이런 거를 위약벌. 따라서 이제 위약벌은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이 계약금을 벌금으로 몰수하고, 더 나아가서 별도로 채무불이익을 이유라는 채무불이익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입에서 손해배상이 예정으로 성립하는 위약계약금은 채무불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채무불이익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자기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되는가를 산정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매수인 같으면 네가 교부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하겠다.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얼마 손해가 발생된가 산정할 필요 없이 요걸 계약금을 손해배상은 몰수해 간다. 따라서 요거는 별도로 채무불이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위약계약금 약성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되었어요.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교부받은 자는 계약금 2배를 주고,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해지하고, 다른 자 이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관한 판례 딱 정리하고, 여기 3번의 경우에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은 이제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이 잘못됐고, 그러나 동시에 행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4번의 위약벌의 성질 갖는 위약계약금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약금은 해제권을 보이는 저는 계약금 말한다. 다 맞고, 6번의 경우에 여러 번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해약금면 해제를 하는 것은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요게 흔히 말하는 약정 해제 일종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채무불량을 이유로서 해제하는 법정 해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는 이제 일단 소급요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해약금면 해제는 어쩌냐? 소급요가 인정된다는 것은 양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정 해제의 경우는 채무불이익 이유로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소급요가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가 생길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채무불이익 이유로 해제하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만, 요거는 채무불이익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원칙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요게 이제 양자 차이고, 특히 유념할 것은
이렇게 이제 계약금이 교부됐다 그래서 언제나 해약금만 해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이자의 채무불능이 있으면 채무불능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도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거기 4번의 1번 손해배상 원상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이행기겠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도금 지급 날짜가 9월 20일인데 얘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낌새가 보이더라.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이제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 9월 10일쯤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다. 이처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한 것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로 보니까 얘는 더 이상 두 배 돌리고 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이행의 착수는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중도금 지급했다거나 또는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행을 단순히 준비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4번은 당연히 맞고 5번의 경우는 여기 이제 매도인의 경우는 이제 계약금 배액을 제공을 해야지 해제를 하고 단순히 해제 의사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 이제 계약금 배액을 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수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 저기 나온 거 판례들이죠. 따라서 5번은 틀렸고 특히 5번 문제에서는 1번 판례를 유념해야 될 것이야. 여기 이제 해약금면 해제를 하는 것도 계약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있더라. 나 꼭 건물 매수하고 싶다. 근데 두 배 돌려주고 해제해버리면 매수 뭐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미리 특약을 맺어놓으면 해약금면 해제가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1번 질문 맞고 2번 당연히 틀렸고 3번도 틀렸고 문제는 4번 판례인데 여기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착오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냐 이 얘기인데 요거는 매도인 쪽에서는 뭐 목적물을 인도하다든가 자기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는 것이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행에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4번 판례는 틀렸는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매수인 쪽에서는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판례고 5번 판례가 그동안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다가 재작년에 이게 출제가 된다. 이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 계약금 문제는 총칙에서 시험에 출제한 판례는 요 판례고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다. 유동적 무효다. 총칙 시험에서 나온 판례는 요거고 요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계약금을 교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유동적 무효인 경우도 565조 1항 해약금면 해제가 가능한가? 요게 총칙에 나온 판례고 여기 565조 1항은 계약 일반의 원칙이니까 이런 유동적 무효인 경우도 똑같이 적용.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총칙에서 시험에 나왔던 판례고 여기 이제 계약법 계약금에서 나온 판례는 이렇게 이제 계약금만 교부한 단계인데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 계약이 소급에서 유효가 될 거란 말이야. 별도 계약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은 것도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얘는 계약금 2배 돌리고 해제 뭐합니까? 요게 이제 계약금이 나온 판례인데 관할관청 허가 받은 것은 계약 자체를 소급에서 유효로 만들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니니까 계약금만 교부한 당해서 얘는 여전히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 6번의 경우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 을이 제일 매수인. 그 뒤 갑은 그 부동산 소재의 주변이 개발될 거냐 정보를 미리 입수한 병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 2배를 지자 병에게 매도. 병이 제2 매수인. 흔히 말하는 이중매매 사례인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병이 일단 이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 책임을 질 것이고 따라서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의 경우는 을은 갑을 상대로 전부배상을 청구했다. 물론 이제 이행 불능이니까 3번 질문처럼
얘가 이행불능은 채고 필요 없죠.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한 계약금, 종도금 등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내가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 땅값이 그 이후에 1억 5천을 껑충 띄었다. 그럼 차라리 1억 주고 1억 5천 배상받는 게 낫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할 필요 없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 전보배상은 이행에 가름하는, 이것도 내 지겹도록 가르쳐줬단 말이야.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금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요 값어치가 시시각각으로 증감 변동한다. 그럼 목적물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이행 불능시를 기준으로. 요게 핵심이라고 누누이 가르쳐줬고, 이행 불능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 따라서 이행 불능시니까 갑이 병하고 이중매매하고 얘한테 등기전해주면 소유권 취득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 날, 그러니까 소유권 인립기가 경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값어치를 산정. 이행 불능시. 4번의 경우는 가분을에게 계약금 그만했고 이 사건이 이미 종도금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배액 상환하고 해제 뭐하니까 4번은 당연히 틀렸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반사정에서 무효고이고, 7번의 경우에 가분 사기소유 주택을 의료기에 매도하고 계약금 받아 1개월 후 종도금, 3개월 후 잔금지 그 동시에 있는 게 전형적인 기초 사례고, 틀린 것은 1 당연히 맞고 2 확인하세요. 갑이 해제권 행사하는 거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에 틀려있죠. 여기는 반드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제공자들에서 공택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매도인이니까 유니매도. 2번은 틀렸고, 3번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매수인들은 계약금 파고, 이 판례가 계약금에 관한 판례 중에 종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건데, 이 경우에 지금 매도인은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다. 근데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지급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다. 그럼 이미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 상대방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와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이 경우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이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건데, 요 일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판례라고 내 눈이 가르치는데, 요 일방을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란 거야.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서 이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일방이 집중해 들어야 돼요. 요거 가르쳐 줄 때마다 해찰해가지고 아직도 이걸 개발 세발하고 있고, 이걸 물어보면 틀린 사람 부지기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 일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 그걸 묻는 판례인데, 이걸 상대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면 자기는 이행에 착수했지만 얘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일방을 상대방으로 국권 해석하면, 이 경우는 중도금 할아버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얘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돼버려. 근데 우리 판례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했을 때 일방은 상대방으로 국권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한다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하는 거. 쌍방 중의 어느 일방을 의미해, 둘 중에 어느 놈이든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 뭐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상대방으로 국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야매로 공부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판례 바꿔서 물으면 전원이 빵점 맞으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공부하시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를.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채고, 중도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니까 채고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이 교부했다 하더라도 해약금이나 해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채무불이유라는 법정 해제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5번의 경우는 매수인 후 채무불이행을 해제되면 특이하게 없는 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위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가볍게 해석되는 것처럼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별도 특약이 있을 것, 그걸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에 매매 효력에서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거기 3번 판례, 지금 여기 587조인데 이 과실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이 목적물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당신이 취득하라는 것. 그 이제 그에 대응해서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러면 매수는 이제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매매대금 1억 원을 지불해야 되고, 요 금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자가 붙어야 되렇게.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물이 인도할 때까지 과실 취득하고, 대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리 처리하자는 거. 따라서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취득한 과실하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상기하는 걸로 본다. 이게 이제 공평하다 해서 이제 587조의 과실취득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 판례함에 따라서 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을 했다는, 완납해야 돼요. 완납을 했다. 이런 경우도 아직 목적물이 인도하기 전이면은 매도인이 과실취득하는가? 그러면 이미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 과실취득하는 것은 대금에 대한 이자고 상계하라는 소리인데, 이미 대금을 완납해버렸기 때문에 이자 무슨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과실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자, 3번 틀렸고 나머지 뻔하니까 읽어보면 되고, 9번의 경우도 1번 위에 나온 거고, 문제는 2번하고 5번이 588조, 그 다음에 589조니까 요걸 좀 신경 쓰라고 내 눈이 당부했는데, 지금 이 목적물에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위험 한도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3자 A 앞으로 이 토지가 목적물인데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채권 채권도액 3천만 원. 그러면 매매대금 1억 원인 경우에 얘가 1억 원을 다 주고 얘가 3천 갖고 근저당 말소시켰는데 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험 한도, 채권 채권도액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금의 일부 지급을 거절한다. 요게 이제 588조인데, 이에 관해서 먼저 2번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히 맞아요. 이 경우는 이제 얘가 대금의 전부터 매수인이 대금의 전부터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얘가 걱정하니까 이런 경우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내려가서 이런 경우에 이를 염려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좋다. 나한테 대금 지급 안 해도 된다. 대금 법원에 공탁해 놔라. 589조. 따라서 3번, 2번하고 5번은 다 맞고, 문제는 3번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를 이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채무자 몫이니까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저런 경우에 물건을 인도했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 의무는 매도인이 있으니까 인도 비용, 운송 비용 이런 거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야기고, 계약 비용은 계약 체결 시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그래서 쌍방이 규모는 부담한다 맞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 원래대로 하면은 그거는 관행이고, 원래대로 하면은 소유권 이등기 의무를 부담한 자는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이 채무자잖아.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거래 관행상 누가 부담하는 거? 매수인이 부담하니까.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부담이 되지만.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틀렸는데,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 이행료로 된다. 586조 8번에 2번 지문에 보면 답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니까 대금 지급 장소는 목적물 인도 장소. 따라서 4번 틀렸고,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보면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해서 여러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시켜주거나 신의책에 반하지 않는 한 경감시켜주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임의 규정 위반한 거니까 유효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은 위험부담 책임이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약이 발생되는 것이고, 여기 담보 책임은 이제
올해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은 하도 물어보니까 누구나 다 고를 거란 쌍무계약으로부터 이연부담이라든가 동시행환급금 문제가 생긴다. 고려내는데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이 뭐냐? 이것도 신경 써란 거. 유상계약은 이제 매매처럼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을 매매한다. 양당사는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원하는 것이 유상계약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그럼 이게 1억 원 값어치가 못 나간다니까.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상정해서 1억 원 준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가관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상계약의 특성상 양자를 이코를 시키려면 하자 있는 만큼 얘가 책임진다. 이런 걸 담보책임 거래요. 따라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력 중에 하나가 뭐냐? 유상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방 당사자가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무상계약은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부담 안 한다. 증여 같은 경우는 하자에 따라 담보 책임 부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상, 무상계약 그 시력도, 구별의 시력도 기억을 해야 되고 2번은 당연히 틀렸고 답은 3번인데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다. 요거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표라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부사의 대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이 책임이 우리 민법상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과 상관이 없이 법정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고 동일한 이유에서 하자 발생하고 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는 따질 필요 없다. 유상계약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가관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될 책임이니까. 따라서 3번은 맞고 하자 있는 목적물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이따 바로 뒤에 나오지만 경매의 경우는 원래 이제 크게 하자 발생 원인 거론해서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고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경매의 경우는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불특정물 매매든 특정물 매매든 담보 책임은 다 인정이 되니까 5번도 틀렸고 이따 4, 5번은 뒤에서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설명드린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한 10대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론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해년마다 빠짐없이 한두 문제가 나오지만 이거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하되 여전히 외워서 풀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 부분을 포기하고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푸니까 요즘은 사례나 판례를 응용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포기하고 대신 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권리 일부에 대해서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 일부가 멸다. 이게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이걸 세 가지 걸 세트로 묶어서 정리해버리면 외우고자 아직 할 것도 없는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여기 지문처럼 일부 멸실, 바꿔 말하면 원시적 일부는 요거는 세트로 묶어버리면 외우고자 아직 할 거 말 것도 없다고 말이야. 여기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100평방미터에서 매매득이 1억 원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100평미터 전부에 대해서 하자 없는 완전한 재산권 이전을 하는데 100 중에서 10평방미터가 제3자 A 소유다. 그러면 얘는 A 소유 10평방미터까지 권리 취득해서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해서 권리 이전을 해줘라는데 요거는 취득을 못했다. 이런 게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특징을 잘 캐치하라 했어요. 요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뿐이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산수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줬죠. 급부하고 반대급부에서 헷갈리기 위치게 되니까 100평방미터에서 1억 했는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하니까 이만큼 깎으면 2코르가 되지 않냐 그 말. 그러니까 산수하면 돼요. 담보책임 산수에도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의악의 불문. 악이는 나쁜 놈 아니니까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한다. 가장 핵심. 이 경우 이제 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게 특히 악의자도 당연히 대금감액 청구는 상식적인 이야기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얘가 실제로는 90밖에 이전을 못 받는데 100평방미터 값을 그대로 지급토록 하면 대금감액 청구를 못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그만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죠.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대응감액 청구한다. 이어서 선의자는 잔존 부분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미리 이런 거 예측을 못하니까 따라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지만 악의 매수는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 해제는 언제 하는지 알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죠. 그럼 악의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10평방미터를 이자로부터 취득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90밖에 이자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정확히 예측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거를 알아들을 정도 되면 공부를 하라 그 말이야.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푸니까 이런 말을 안 된다. 그러면 외우지 말고 이때 뭐 제껴버리고 차라리.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안 되는 걸 만지고 있어. 죽은 자식 뭐 만지게. 그런 걸 과감히 제껴버리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여기 포기한 것보다 두세 배의 득점을 더한다고 말이야. 중개사는 어려운 거 푸나 쉬운 거 푸나 배점 2.5 똑같아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그냥 60점만 넘기면 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제척기간은 당연히 1년으로 됐는데 특히 신경을 써둘 것이 매순위의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 기산점이 다르니까 민법에서는 1년을 바꿔치기는 또라이는 거의 없고 여기 이제 기산점 어떻게 되는가 선의자는 하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이런 권리를 행사하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는 충분히 이제 알고서 격철했으니까 계약한 날부터 1년이고 이걸 알면 나머지는 깨끼 손가락이에요. 수량을 지정하면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차이점만 찾겠죠. 이 토지가 100평방미터 맞지 수량을 지정했고 맞다고 표시했고 해서 이제 매매 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 여기 면적에다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매수하마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매수 놓고 측량해 보니까 90밖에 안 되더라. 이게 수량을 지정하면 수량이 부정합니다. 위하고 밑에는 차이가 아주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100평미터 전부가 현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부터 90밖에 없는 경우고 차이점 겹쳤나요? 그러나 이제 결론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전이 불가능하면 똑같기 때문에 담보 책임 내용은 572조 권리일부 탄핵상과 똑같다고 말할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 매실 원시적 일부 분류의 경우 지금 9월 10일 날 창고가 딸린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창고만 멸실했다. 이런 걸 일부 멸실, 원시적 불능 중에서 일부 불능. 따라서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제 결론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 우회하고. 요거는 지금 계약 체결일 전에 일부가 멸실했다는 점에서 우회 유형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은 다를 것이 없다는 거. 어차피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전을 모든 점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것도 우역하고 책임의 내용은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두 개는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게 상식으로 안 되면 애우지 말아라. 악의 매수는 일체 경우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지금 위에 요거는 왜 악의자도 대응감액 청구하느냐. 100평방미터 목적물 전부가 현존했기 때문에 악의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소관당을 하더라도 이게 있으니까 운 좋으면 권리 취득에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에다 맞춰서 1억 원 주겠다고 계약 체결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 받으니까 대금 유지시키려면 9천으로 대금을 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두 개는 악의자는 일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이 이게 90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 계약 체결 전에 창고가 이미 멸실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악의자야. 이런 악의자가 계약 체결할 때 90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 100평방미터 값 주겠다 하는 애 없을 것이고 그 말 했겠나요? 그러니까 악의자는 처음부터 급부하고 반대급사 이코르가 유지가 되지 않을게. 그러니까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따라서 선의자만 이거하고 동일한 책임 묻는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버려 공부하고 말 것도 없네. 이런 거 틀려버리면 장말이야. 점수 딸 게 없잖아. 네. 저로 돌아가서 1. 일부 멸실의 경우 선의 매선 대금액 청구했다. 맞죠? 악의자는 책임 못 물어요.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목적이 된 경우 다시 1번 보세요. 이제 물건법과 관련된 두 가지 건 묶어서 정리해버리고 575조 576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의뢰 재산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가 되었다. 그럼 여기 전부 대항력이 있는데 요걸 제3자 병역에 매각했다. 물권법. 얘네들은 이 권리를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물권법. 그럼 매수인은 얘네들의 기간 끝날 때까지 반환을 못 받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뭐한다. 나 어찌하되 매도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 물으면 된다. 요게 575조. 권리가 각종 영육적 권리에서 제한된다는 경우 담보 책임입니까? 물권법에다 요거 하나 젓가락 얹으면 돼요. 요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 묻느냐. 요 경우도 매수는 선인 경우는 쓰면 책임 묻는 거야. 악의자인 경우 내가 매수하는 토지의 등기 별로면부터 얘가 이런 권리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권리 분석 다 해. 기간 끝내니까 반환 못 받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다. 그러면 사용수익 못하는 만큼 매매대금에서 미리 뭐 할 것이다. 깎는다 그 말은. 그 말 듣겠나요? 그냥 바보가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 따라 선의 매수인 안에서만 책임 묻고 악의자는 매매대금에서 이미 공제를 하기 때문에 책임 물을 일 없다. 그러면 선인 경우에 어떻게 책임 묻느냐. 이 경우도 선의게만 하면 되고 무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의가 되려면 등기 별람 안 해야 되는데 등기 별람 안 해본 것은 모르는 데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을 요하면 담보 책임 물을 애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함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선의게만 하면 되고 어떻게 책임 묻느냐. 이 하자론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으면 해지를 해야죠.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사용할 필요 때문에 매수했다. 그러면 사용 못하잖아. 따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하자론에서 하자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했으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써놨다.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여기는 특히 유념할까 대금감액 청구는 뭐 하는데 법의 기초예요. 여기 우측의 이 사례들은 유시간 편을 빌리면 양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담보 책임을 묻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산수하기가 편해. 10만큼 부족하니 그만 깎아달라 요 얘기라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죠. 사용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감액시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감액 비율 정하기가 어렵다고. 질적인 하자의 토대를 두고 담보 책임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용어도 좀 쓸 때가 됐고 요 양적인 하자, 질적인 이런 용어도 좀 따라서 대금감액 청구는 못하고 이게 담보 책임 기초예요.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는 대금감액 청구 뭐한다 그 말. 감액 비율 정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만 한다 요 이야기고.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 전세권이고 여기 전세권은 또 똑같은 이야기야. 영유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전세권이 있을 경우에 담보 책임이 2단계로 발생이 된다는 거. 이 경우 전세권은 영유물권의 전세권을 말하죠. 전세권 가지고 대항하니까 내가 기한권에 산다. 반환 거절하니까 책임 묻는다. 영유물권 전세권을 말해. 근데 담보물권의 전세권도 있지 않냐. 그거는 몇 조로 넘어간다. 576조로 넘어가죠. 그죠? 전세권 항상 두 가지 성질을 겸하고 그게 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야. 이율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받고 이 건물에 얘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다. 이렇게. 그러면 목적물 소재는 얘니까 얘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된 건물을 제3자 병에 자유롭게 매각한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런데 얘가 돈 1억을 안 갚았다. 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안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다? 1억 원 채권 또는 전세금 매수를 경매했다. 낙찰됐다. 소유권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얘한테 꼬장 부리자. 요게 마지막 576조예요.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된 경우 담보 책임. 요 경우 전세권은 따라서 무슨 전세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경매 청구하는 거니까. 담보물권의 전세권을 말하죠. 이제 이 정도는 구별하죠. 이런 것도 이제 틀리지 말아요.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담보 책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투자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이게. 요거는 영유물권 담보물권 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속고 이랬다. 그냥 꼬장 부리자 고스톱이야.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실무에서는 576조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는 건물을 내가 매수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상은 얘가 여기 1억 원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또는 전세금 끼고 사죠.
3억이면 1억 빼고 2억만 준다 이야기야.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 못 묻는 거야. 내가 1억 얘한테 변제하고 1억 전세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시키면 되니까. 근데 안 줘서 경미하면 내 책임이잖아. 따라서 500층부 담보책임 인정이 되려면 피담보 채무를 매매되면서 공제한 것이 아니라 전액 지급할 것. 그럼 얘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들어갔다 낙찰 나는 다 줬는데 왜 안 갚았냐. 그래서 담보책임 묻는다. 요 이야기니까. 실무상으로는 576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겠죠. 거래에 관한 경우면 이 576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의 악이 불문하고 동일하게 담보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섞인 사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얘를 차등 들 필요 없잖아. 얘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낙찰다 소유권 잃어버린 개수니까 동일하게 담보책임 묻고. 따라서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 매수났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악의자도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한 경우 있지. 요거 뭐 외우지 말라고. 책으로 돌아가서 이 경우 2번의 전세권은 어떤 걸 말하나요까? 선의 매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용익물권의 전세권을 말하겠죠. 575조. 저당권에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해서 원래 저당권의 경우는 이런 매수인을 제3취득자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의 직업대로 가르쳤대. 얘 보호를 위해서 364조. 얘가 얘를 대위해서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얘한테 구상권 행사. 그거를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그게 3번. 576조. 종류 불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든 특정물 매매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담보책임 물려면. 그게 요건에 다르고. 요때 이제 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 부동산 매매는 특정물 매매죠. 계약 목적 달성 없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목적 달성하면 해제는 못하고 물론 이 경우도 대금감액 청구 못해요. 질적인 하자니까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제척기간은 6개월이고. 근데 불특정물 매매 현대자동차 2010년 자동차들 매수한다 이런 경우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담보책임 묻든가 또는 이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바꾼 인도해달라. 완전물 급부초권 인정이 되니까 4번 지문 맞고 특정물이다 불특정물 다른 물건을 바꿔서 인도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이전 없으면 선의 매수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에서 당연히 틀려있고 손해배상 청구 다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원래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이제 매수인에게 하자로 해서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가. 원래 이거는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 법리는 적용할 여지가 없겠지만 왜 담보책임 인정이 되느냐. 지금 유상계의 경우는 급보고 반대급사 대가관계를 유지를 시켜도록 해. 근데 이제 하자가 있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매도인이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 흔히 말하는 공평 원리 입각에서 요 담보책임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자 발생에 있어서 하자 발생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는 묻지를 않지만 손해 발생에 있어서 매수인의 잘못이 여기에 가공 플러스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공평 원리 입각에서 이 매수인의 잘못도 손해배상 산정하는 데서 참작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말. 얘한테 1,000만 원 생겼는데 손해 발생에 있어서 이자와 잘못도 좀 여기에 가공된 게 있다. 그래서 한 200을 빼자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공평 원리 입각에서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매수인의 잘못도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을 산정을 하자. 그게 공평 원리에 부합한다. 이게 이제 옛날에 적 판례예요. 그 다음에 맞아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권리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6개월이에요. 이게 이제 출소기간인가 그 이야기인데 출소기간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점유권은 나온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그거는 반드시 침탈당합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뭐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그 외에 이제 담보책임에 있어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면허는 특약을 한 경우도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는 특약이 유효가 되면은 안 되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니까 584조. 그 다음에 4번 맞는가 순식간 확인하세요. 권리일부가 타인 이런 것도 단어 2개 보고 빨리빨리 알아. 권리일부가 타인의 소유 가장 핵심은 선악불문하고 대응감맥 청구하는 거야. 따라서 그걸 집중 물어보니까 4번 틀려있고, 5번은 575조고 영역적 권리 고려가 제한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의 경우는 이런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담보책임자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나오면은 순식간에 분석하는 거. 13번 분석하세요. 갑은 을소유 건물을 병에 매도했다고 제안했어요. 갑과 병이 매매계약 당사자 갑과 병 찾았나요? 소유자 을이에요. 벌써 뭐 물어본지 알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병 이전을 주는데 이전 못 해주면 570조 담보책임 물어야지. 일단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이유라는 걸 전제하고 569조에서 그 이제 권리전 못하면 570조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담보책임. 여기는 어차피 갑과 병사 매매를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해야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계약 해제하는 거예요. 집중 묻는 것이. 악의자도 계약 해제하죠. 계약 목적 달성 못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1. 병이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체결한 날부터 1년 행사된다. 당연히 1번은 틀렸고, 여기 이제 권리하자던 담보 책임은 제척기간 1년의 통상 제한을 받는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2가지가 있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는 어차피 제척기간은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두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이 돼 있으면 제척기간 둘 필요 없잖아요. 그게 2가지 유형이 있어. 비슷한 거. 하나는 여기 사례처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한 경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척기간 둘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요거하고 비슷한 거.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다른 놈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매도인 매수인 사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76조에 576조에 목적물 소유권이 경락이랑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두 놈 사이 계약의 목적 달성 뭐 하잖아. 똑같잖아. 이 2가지만 담보 책임이 아니 제척 기간이 없다 그 말이야. 상식적인 이런 게 상식으로 안 되면 이 대목 포기하라니까요. 그런 것까지 외워서 풀려면 너무 힘들어.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고. 따라서 1번은 당연히 틀렸고,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악행위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가장 핵심 맞고, 갑이 선이었다면 그만이니까 원시적으로서 무효다. 이거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거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주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이런 거를 객관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 담보책임으로 넘어가고. 4번의 경우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건물을 소유했더라도 매수는 채무불능 일반 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할 수 없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원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이 경우 이제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다 해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생겼죠. 그러면 채무불량, 채무불량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따라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채무불량 책임으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는 설사 매수인이 악의락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다해요. 그 채무불량으로 하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 총칙에서도 가르쳐 준 건데, 총칙 시험에서 이 8년에 출제가 된 것이고, 원래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569조 유예예요. 이 569조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조문이라는 눈을 가르쳐 준대. 그럼 왜 569조 이걸 유효로 보느냐? 그 이유도 내가 가르쳐 줬어.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본다고 말이야. 얘는 이제 목적물에 타인에게 소환되는 걸 모르고 있으면 보통은 매매라고 생각하니까 조만간 소유권 넘겨온다고 믿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믿고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얘 신뢰를 보호하려면 이걸 유효로 해줘야지. 악착같이 권리 취득해서 얘한테 권리 이전해 주는 거게. 그래서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본다. 따라서 이제 이걸 뭐 매도인을 사기로 취소한다는 게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물건이 제3자 소유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을 했어요. 자기 물건이라고. 더 나아가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매도인 소유가 아니었다면
나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 말로. 이런 경우는 매도인의 사기가 성립이 되니까 매수인 쪽에서는 외적으로 110조 1항에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거는 총칙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다 해서 옛날에 저게 가르쳐 준 거고. 14번에 권리일부가 타인을 소환한 경우에 순식간에 이런 거는 10초 내에 정답 고르셔야 돼. 10초. 1번, 2번 다 맞죠? 제척기간. 악의인 매수는 계약은 없다 1년 맞죠? 악의인 경우라도 계약을 해줘 4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악의자는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안 생긴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 애워서 풀려면 포기하라. 그 말 자꾸 이야기하지 마.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은 매수인은 선악불문으로 대금감액 청구한다. 요거는 전형적인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뭔만 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된다. 그 이야기야. 형성권이다. 대금감액 조건은 그거 이해 들어오는 거고. 답은 4번이고. 15번의 경우는 갑은 을소유, 갑이 매수인이고 순서 바꿔놨어요. 을이 매도인이고 을소유 토지를 3,100평미터를 알고 평방미터당 5만원씩 계산해서 1억 5천 매수나 나중에 측량 결과 부족하다. 300평미터 수량이 부족하다. 1. 각과 을의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일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이런 게 흔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 어떤 매매 계약서에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재하냐 안 하냐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대금 정할 때 뭔만 하면 돼요.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으면 계약서에 평방미터당 얼마 기재 안 해도 뭐에 해당이 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틀려있고 2번의 경우는 이 상세를만큼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판례인데 선의 매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각종 권리 행사해야죠. 그런데 그 안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이 판례가 이상설만큼 우리 중개사 시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판례를 물어본 것이 2번 지문이에요. 선의 매수는 매도인이 300평방미터를 추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바꿔 말하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니다. 일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그러면서 매도인이 취득 못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날. 요게 사실 안 날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판례 하나만 출제가 안 되고 있고 3번 판례는 워낙에 중요하다고 내 노래를 불러주세요. 우리나라는 토지 매매 경우 측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다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담보 책임, 대금감액 청구 등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3번 지문 원시적 일부분을 이유로 계약처사 관철을 문다든가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워낙에 시험에 쏟아놓으니까 정리 반드시 해야 되고 4번이 문제인데 잠깐 버려놓고 5번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실제 면적 2,700을 알았다 하더라도 해제나 소멸 장수다. 수량을 지정하면 수량이 부정한 경우는 악의자는 일체 책임 못 물어요. 2,700밖에 없다는 거 알았으면 2,700m 값만 주었겠죠. 문제는 4번인데 미리 이야기지만 뒤에 넘기지 말고 해설도 엉망인데 지금 4번은 완전히 지금 해설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매수인이 이 토지를 경매 부분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면적 2,700m일 경우 선의 매수인은 배당받은 채권자 1,500만 반을 청구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뒤에 넘기지 말고 해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매의 경우는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묻는데 여기는 채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그건 엉터리고 이거는 담보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이런 경우 담보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경매를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 그래서 그 판례를 지금 시험에 내는 건데 이걸 지금 해설을 엉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3,000평방미터를 매매를 했죠. 그러면 요걸 이제 경매 법원에서는 요 토지는 3,000평방미터짜리다. 요게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대상 물건을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최저 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평방미터당 5만 원이니까 요 사례 같으면 총 이거는 면적이
3천이니까 1억 5천에 매각을 한다.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위 면적당 얼마에다가 면적 평수 얼마 곱하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경매는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이런 걸 수량 지정 매매로 안 봐요. 따라 담보 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3천이라고 표시한 것은 경매에 들어간 대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3,000평방미터 면적을 표시하는 것이고, 단위 면적당 얼마에다가 총 면적을 곱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곱한 것이다?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수량에다가 면적에다 중점을 두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려면 가장 핵심은 면적, 수량에다가 중점을 둬서 매매 대금 정해야 돼요. 근데 경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경매의 경우는. 그러니까 담보 책임 자체를 물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 그래서 4번은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는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지금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고, 이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인데, 여러분 실제 기출문제예요. 여기가 10년 전에 출제된 여러분 실제 기출문제 토치 하나 안 받고 그대로 지금 수록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얘가 변제를 안 하면 채권자,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한다. 그럼 이 경락임, 이 사람들이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부르듯이 이 경매의 경우도 매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 따라서 얘가 명도받고 보니까, 첫째, 목적물 자체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더라 물건하자 또는 권리하자. 목적물을 전부터 일부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 또는 이 건물 위에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용익적 권리가 설정이 됐더라,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낙찰자가 권리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용익권은 소멸이 안 되죠. 그럼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런 걸 권리하자. 여기서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제 이것도 보통 매매나 마찬가지로 매수인, 경락인이 담보책임 물어두는데, 첫째, 여기 이제 경매에서 담보책임은 사경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공경매만 말하고, 사경매는 계약의 경쟁체계를 말하죠. 이거 10만 원 살 사람 9만 원, 8만 원 살 사람 이런 거. 요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담보권 실행경매, 강제경매, 국세징수사, 공매처분, 공경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죠.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이 무효면 안 사도 되잖아. 안 사도 되는 애가 꼬장부리면 맞아 죽는다고 말이야. 따라서 항상 담보책임은 계약이 뭐라는 게 전제가 됐어. 유효니까 사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너 책임지라고 매수인이 꼬장부리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네요. 무효면 얘가 살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물건을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목적물 자체 물적인 결함 있는 것은 네가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이야. 이거는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방구석에 푸대에 앉아가지고 실컷 놀고 있다가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인도받고 보니까 물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담보책임 묻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경매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담보책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해지하는 것은 원래 경매 결과를 무효로 들고 재경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절차 안정성도 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게으름 피지 말고 가서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머리를 써야 될 권리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하자고 말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묻는다. 그 다음에 담보책임 물을 때도 원칙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A한테는 왜 그러느냐. 채무자 의사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A한테는 왜 그러느냐. 자기 물건도 아닌데, 목적물 소유자 아닌데 손해배상이 묻는 것은 가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손해배상청을 면제받는 것이 신의책에 반하는 경우, A가 하자했던 걸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하자했던 걸 알면서 경매 신청했다. 이런 경우까지 손해배상청을 면제시켜주면 신의책에 반하니까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따라서 16번은 갑이 채권자죠. 을이 채무자고 저당권자 갑. 채무령이면 이 주택이 저당고시로 경매에 들어갔다. 1. X가옥에 권리하자가 되고 1차적으로 담보책임 지니는 채무자예요. 목적물 소유자가 채무자니까. 변제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책임 지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당연히 틀렸고, 채무자는 여기서 을이니까 목적물 소유자가 얘잖아, 을이잖아. 얘가 담보책임 원칙 지는 거야. 2번에 경매일자 무효인 경우는 담보책임 인정될 일 없고, 3번에 그 X가 오고 부분 파손에 대해서 이게 물질적인 결함. 을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물건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되니까 답은 3번이고, 4번인 경우에 X가 오게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했은 거 담보책임 문제다. 상식적인 얘기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1번 저당권이 있었다. 여기 2번 저당권자고. 후순위 고르자 경매치고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1번 저당권은 언제나 뭐한다? 소멸하죠. 낙찰자가 인수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인정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신 이제 용익적 권리는 어찌해야 돼요? 담보책임 생기죠. 낙찰자가 용익적 권리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잖아. 아까 그런 것처럼 선순위로 전세권과 등기대 임차권 있으면 구별하겠나요? 이제 이런 것도 이게 10여 년 전에 나올 때는 이런 게 뭔 소리인지 뭐 틀린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요즘 수험생들이 뭐 4번이 뭔지 몰라보면 전부 쪽팔린 실력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5번인 경우에 X가 오고 권리 관계를 알고 있는 매수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면 아까 가르쳐처럼 신의 측에 반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17번의 경우는 앞에 나온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놓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거의 똑같게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바가 있고, 권리 담보 책임을 세트로 묶어서 핵심을 묶기 좋은 문제니까. 갑을 사여 토지 1000평부터 매매 계획이 성립됐다. 매도인과 담보 책임은 단계 중 틀린 것은 1.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인 경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유한 경우. 가장 핵심은 매수인은 뭐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계약 몇 개 다쳐 뭐하니까 그 특징 물어봤고, 토지가 800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을은 선악을 및 대금감액 청구했다. 요게 3번 지문하고 비교 잘할 거. 3번의 경우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유한 경우죠. 3번은 1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다 있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하지만 2번의 경우는 실제로도 800밖에 없잖아.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거는 악의자는 일체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2번, 3번 비교해서 이런 걸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 대목은 포기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진짜 이거 2번, 3, 제만 꼭 한 대로 하셔야 돼. 그 외운다고 안 돼. 이게 계속 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2번, 3번 딱 비교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공짜 문제니까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의죠. 575조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영역직권이 고려 제한되는 경우 맞잖아요. 6번의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다. 그것만으로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다. 576조는 저당권 실행 결과 매수인이 소유권 등 잃어버려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존재하는 경우는 요 매도인이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시키면 되잖아. 따라서 5번도 맞고. 이런 것도 거짓말 좀부터 10초 이내에 푸셔야 돼. 전형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18번은 다시 이제 경매에 관한 사례가 나왔는데 요거는 최근 거에 비교적 23회 때 기출문제니까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라면 토지자는 안 바꾸고, 갑은 경매 절차에서 을 소유 토지를 매각받고 찾으세요. 매수인이 누군지 찾으라고 말이에요. 찾나요? 그 소유권이 늦게 경료됐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 경락인 매수인 갑은 X토지의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 물을 수 없으면 원칙이다. 맞죠?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낙찰자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신의 측에 반하니까. 경매 절차와 무효인 경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담보책임 인정되는 경우 갑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쓴가 배당금 전부터 일부 돌려달라.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묻되 변제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또 4번은 당연히 틀렸고, 만약 을이 물상 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을 지는 애가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돈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은 B가 빌렸어요. 근데 담보 목적물은 C가 제공을 했어. 이런 애가 물상보증이죠. 근데 낙찰을 받았더니 D가 낙찰을 받았더니 하자가 있더라. 그럼 이 매수인은 여기 채무자하고 물상보증하고 누구에게 담보 책임 묻는가? 이걸 묻는 건데 상식으로 풀면 돼요. 여기서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잖아요. 얘는 소유자 아니잖아. 물상보증은 소유자잖아. 따라서 여기서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자는 소유자. 얘가 물상보증이니까 얘한테 담보 책임 묻고. 영파겠나요? 그 다음 얘가 저 모든 책임을 지고 물상보증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구상권 등 행사하면 되겠죠.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여기서는 목적물 소유자로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자니까 5번 판례 맞고. 물상보증이 공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에 매도인 각각 매수인을 사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 책임을 설명을 옳지 건 모두 고른 거죠. 기억 다시 한 번만 살펴본다는 거. 매매 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해서 의뢰 기준을 하지 못하면 선악불문을 해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니은 이런 거 읽으면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말이야. 매매 목적인 토지 중 일부가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 572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의뢰 기준을 할 수 없으면 악일도 손해배상 없다. 네 인번은 틀려있고 악일자는 손해배상 경우 뭐하니까.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 불특정 매매 특정된 목적물 하자가 있으면 을이 선의 무과시라면 요건에서 핵심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때 안전물 급부 청구도 가능하니까 디귿번은 법조문 그대로 맞고. 1번은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3년 전인가 지문 한 개 들어간 적이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은 엄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 지금 1번이 지금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을 지금 법조문을 넣어놓은 건데 매도인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 매각하면서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돈 못 갚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채권 양도하면서 매도인이 담보를 했다고 말이야. 그랬을 경우는 언제적 자력을 담보한 거로 추정을 하는가 이 이야기인데 이해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제껴도 돼요. 언제 끌 것 같아요?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채무 변제기. 그런 게 안 되면 1번은 제껴버렸대. 틀려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10분이 날아가니까 시험에 안 나오면 제껴버리자 그 말이야. 말 한마디에서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매도는 물건 다시 하게요. 1번은 방금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해시키려면 10분이 걸려. 그 여기다 10분 투자할 수 없잖아. 지금 이 대목에서. 그게 제껴버리라 그 말이야. 그 다음 20번에 매도는 물건 하자 담보 책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매수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번은 손익 무과시해야 된다. 3번은 하자가 계약은 목적 달성 없는 중대한 것이 아니면은 매수는 계약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경우도 대금감액 청구는 안 돼요. 이것도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에서 인정되고 부동산 매매는 100% 특정물 매매인데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함으로써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근데 특정물뿐만 아니고 불특정물 매매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해도 무방한 경우가 불특정물 매매 종류 매매 이 경우도 담보 책임 인정이 되니까 4번은 당연히 틀렸고 제적 기간은 6개월로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21번의 경우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상상 이상으로 요즘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데 이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판례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게 있다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토지를 매수를 한다. 뭐 하려고 매수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한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파트 건축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 따라서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이 토지를 본래 이용되도록 사용은 뭐한다? 아파트 건축 뭐하니까? 이런 게 저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리 이야기하는데, 요게 저 물건을 하자냐 권리하자냐 이것부터 좀 논란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판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물건을 하자로 보고 있고, 대다수 학자들은 이게 이제 575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권리가 영역적 권리에서 제한된 거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영역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었으니까 토지를 본래대로 사용을 뭐 하잖아. 그거하고 이 사례가 비슷하다고 해서 권리하자다 보자. 이게 이제 다수 학자들이 견했지만 판례 입장이 옳고 왜 옳은가는 설명할 시간 없고 물건을 하자로 보는 게 옳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입장은 물건을 하자로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떤 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걸 이제 물건을 하자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권리하자다는 담보 책임을 물으니까. 따라서 내가 토지 한 필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더라. 명확하겠나요?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걸 판례는 물건을 하자로 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하자로 보게 되면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제 담보 책임 물어요. 제척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들고 권리하자하고 이제 이런 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자의 존재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하자의 존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계약 체결시를. 그러면 여기 사례 같으면 여기 저 판례 사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건축허가 가능했어요. 하자가 없었죠. 근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허가를 벌 수 없게 됐다. 이런 경우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 일체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이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존재를 판단한다. 여기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 지금 사례가 우리 시험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사례가 사례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는데, 갑은 을로부터 공장부지로 사용을 하고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인이 갑이고 관계법상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적인 제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게 묶은 매수인이 갑이에요. 매도인이 을이고,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서 위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담보 책임 추가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견해대로 비슷하면 판례하고, 판례는 이런 경우에 물건 하자로 봐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런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관계법상 공장을 받을 수 없는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 물건 하자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학설에 가면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냥 판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본이 가장 중요하고, 위와 같은 하자 존재문은 니인본도 그렇게 중요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디귿본은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한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 무과실이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담보 책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건 하자로 보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이 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고, 디귿본까지는 그대로 맞아요. 그 다음에 매수는 이 사실 안 날라부터 1년이 아니라 요거는 제척기간이 6개월로 줄어졌으니까 틀려있고, 미인본은 매수는 매도인에게 하자를 대금감액 청구를 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금감액 청구는 못해요. 감액비를 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니은 득을 3개만 맞고, 그 다음에 22번에 이런 단답식도 이제 간혹 물어보는데, 1년 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1번은 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게 1번의 경우자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의 것을 가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는 이전할 수 없다. 권리전부가 타인의 것을 한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제척기간 둘 필요 없고, 이거하고 유사한 576조도 마찬가지죠.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거. 이 경우도 매수인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똑같이 달성 못하잖아. 상식적인 이야기고. 답은 1번이고, 이런 거는 1초 이내에 풀으라고 1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외워서 풀라고 하면 진짜 이 대목 포기하라고 말이야. 읽으면서 나와야 되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런 머릿속에 딱 컴퓨터처럼 작동이 돼야 돼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권리취득에 이전할 수 없는 거 대금간 맥청구권. 답은 1이잖아. 선악불만 대금간 맥청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선일 때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 뭐 하는데 악의자도 손해배상 청구는 딱 한 경우 있어요. 그게 576조예요. 그 다음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 그 다음에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계약이 이런 거는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어요. 상식이잖아요. 3번 574조고 4번 575조고 종류 매매는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이런 걸 읽으면서 판단이 안 되면 진짜 부탁한 건데 포기하라 그 말이 이 대목은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나으니까 2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단답식을 순식간에 읽으면서 판단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담보 책임은 권리전바 다른 거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자한테만 수량부정 일부 매시는 선의자만 담보 책임 묻고 권리일부가 다른 소가 대금감액주는 선악불문이니까 답은 3번이고 수량부정 일부 매시고 계약 해지하고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는 거 손해배상 청구는 선인 경우 한해서만 읽으면서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문제 풀 때 합격권에 들어가면 딱 10초도 안 걸려요. 단답식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손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1번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딱 눈이 이렇게 와서 외우는 걸 떠올려.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그러면서 외우고 있는 거 외운 거 떠올려. 타인에게 소한 경우 이러면은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남은 10초 이내에 한 문제 맞추는 거를 막 3분이 걸려버려. 24분 이런 거 하나 푸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22, 23, 24 이런 단답식은 그렇게 외워서 떠올려갖고 푼 사람들은 읽으면서 판단되면 풀고 그 다음 환매는 이거는 이제 옛날 시험에서는 한 문제씩 나왔는데 환매가 한 년마다 안 빠지고 옛날 기출문제 보면 한 뭐 15회 이전 요때 기출문제 보면 한 년마다 한 개 나왔는데 이거는 공짜 문제예요.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 이제 15회 이후 최근 시험에서는 환매가 별로 출제가 안 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대신 이제 환매는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두라는 거예요. 거기 25번에서 환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번 지문이죠. 매매결철과 동시에 특약 맺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환매 대금인데 지금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계약체라고 철과 동시에 이제 부동산은 환매기간이 최장 5년까지예요. 그래서 3년으로 딱 정하고 특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에 등기 넘어가면 일단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환매 기간이 도래하면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서 환매권 행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환매 대금의 문제인데 이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매매 대금 1억이었다. 그럼 원래 매매 대금 1억에다가 원래 매매가 체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 비용인데요. 요걸 합한 것이 환매 대금이었게. 그런데 3년쯤 뒤에 가면 이 토지가 5억으로 꽁충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현재 시가 5억짜리를 단돈 얼마에 되파는 거야. 1억은 남시에 되팔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환매대금에는 원래 매매대금단 이자도 여기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매수인의 경우는 그동안에 목적물로부터 뭐를 취득하라고 되어 있느냐, 과실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민법의 원래 취지는 원래 매매대금단 이자도 A한테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매매대금단 이자하고 그동안에 당신이 목적으로 취득한 과실은 상기하는 것으로 하자는 걸게.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땅값이 엄청 올라가면 이렇게 취득하는 과실이 몇 푼이나 되겠냐고 말할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환매 기간은 가급적이면 단기로 하자는 거죠. 장기로 해버리면 문제가 많으니까 요 갭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언젠가는 목적물이 얘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얘가 부실 관리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환매 기간은 가급적이 뭐 하자? 단기로. 부동산은 최장 5년, 동산은 3년인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먼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항상 갱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환매 기간은 다시는 연장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특징이고. 따라서 2번의 경우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보다만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특징은 원래 매매되면 이자는 지불할 필요 없다는 거고 부동산 5년, 동산 3년 애우고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게 안 되고 연장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부를 등기한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다. 592조. 환매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26번의 경우에 1번은 환매를 실행하려면 매도는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 제공하면서 요거 반드시 제공해야지 환매 의사표 하는 거예요. 단순히 환매 의사표 해가지고는 효력이 안 생겨. 따라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원래 매매단 이전은 특별한 약속에 따라 상기한 걸로 본다. 매수인은 이제 과실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다시 잠깐 7번 보세요. 이 공유지분 환매, 요거는 이제 공유 두 가지 특색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 공유 두 가지 특색 때문에 지금 이 한 필지 토지에서 갑이 지분 2분의 1, 을이 지분 2분의 1. 먼저 공유는 지분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얘가 지분을 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분을 처분할 때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저당권 불문하니까 요 지분을 처분할 때도 환매 특약부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 2분을 매각하면서 내가 3년 이내에 지분 2분을 되사올게 이렇게. 그래서 환매 특약부로 매매를 했다. 그럼 지분이 넘어갔죠. 그런데 얘가 저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얘하고 얘가 이제 공동소유 공유를 할 건데 지분 처분했으니까 얘가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공유 두 번째 특징 분할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놈이 분할을 해가지고 요거를 얘가 취득했어요. 이 상태에서 환매기간 3년이 도래했다. 종래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럼 원래는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해야죠. 근데 그 사이에 분할됐으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잖아. 분할이 돼버렸으니까. 따라 이때는 환매권은 뭐에 대해 행사하냐? 요거 그 이야기야. 요거 얘가 취득한 부분 이제 힘을 분할. 요거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면 된다. 뭐 지분은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3번 여기는 공유 두 가지 특성 발생되는 문제니까 애우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써서 그만 있고. 요 경우에 이제 지금 요 두 사람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매매 처분하고 환매 특약을 맺었다. 물론 등기 넘어가 있고. 근데 이제 얘가 환매권 행사 토지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얘가 환매권 행사 안 하더라. 왜 그러느냐? 채권자가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 찾아오면 얘가 이제 강제표 날라가니까 얘가 환매권 행사 안 하더라고 말. 이런 경우는 이 환매권도 저상권이기 때문에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대위 행사가 가능해요. 그게 이제 거기 조문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매도인의 환매권을 매도인의 채권자가 뭐 할 수도 있다.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환매권을 보류등기를 할 때 환매권이 생기면 당연히 틀려있고, 환매는 등기를 한 때 환매 등기를 하면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환매권을 언제 성립해요? 환매 특약을 맺으면 환매권을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등기하면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27번에 환매와 관련해서 환매권도 저당권이니까 양도 상속이 가능한 1번은 틀렸고, 매매계약은 뭐야? 이 환매 특약도 종된 계약이에요. 매매를 전제로 해서 환매 특약을 맺겠단 말이에요. 주종관계 있으면은 주된 계약, 매매가 무효 취소되면 환매 특약, 종된 계약도 무효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 계약금 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환매 특약만을 소멸시킨 계약도 무효다. 당연히 틀려있고, 환매 특약 맺었다가 두 놈이 목적물 다 살 필요가 없었는데 안 사면 안 돼? 그래 나도 팔기 싫다. 그러면 이것만을 무효로 만들어서 안 팔아도 되고. 따라서 3번 당연한 거고. 4번의 경우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금 환매를 물어보면서 예약 완결권이 갑자기 4번에 튀어나와 있는데, 물론 4번 지문은 맞죠.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니까 약정이 없으면 성립한 때로 제척기간 몇 년에 걸리니까 10년에 4번은 맞는데, 여기에 이제 왜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 환매 특약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 환매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자, 이런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환매나 재매매가 똑같잖아요. 환매도 물건을 되사온다. 재매매 예약도 다시 한번 매매할 거를 미리 약속했으니까 이 재매매 예약도 되사온다는 점에서는 환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환매를 재매매 계약으로 보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약은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발생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4번 지문을 넣는 거야. 사실은 여기 저 지문 넣어놓을 때 별 상관도 없지만 굳이 상관관계를 따지면 그 지문 자체는 맞죠. 근데 이제 5번이 문제인데,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매수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지출하겠죠. 매수인 쪽에서. 그러면 환매권 행사에서 목적물 반환할 때 매수인은 그동안 내가 이 목적물에서 들인 비용을 당신이 상환해달라. 환매권 행사는 매도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었는데 5번 지문도 594조 2항 정확히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203조가 비용 상환 조건에 관한 규정이죠. 따라서 이 경우도 이 매수인이 여기에 비용을 지출하면 점유자 비용 상환 조건에 관한 203조 규정에 따라서 얘한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594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만 맞는 게 아니고 5번도 맞아요. 법조문 그대로 5번은 점유자 비용 상환 조건 규정에 의해서 203조죠. 상환 청구한다. 거꾸로 말하면 매도는 상환해야 된다. 594조 2항. 그 다음에 교환은 이게 참 문제인데 옛날에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15회 시험 이전은 환매와 더불어서 교환도 이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 성질만 주로 물어봤어요. 법적 성질은 매매하고 똑같죠.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똑같이 유상 쌍무계약이다. 그다음 불호식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똑같이 해서 이제 그 법적 성질 물어봤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면 옛날 기출문제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비슷하게 엄청 나왔어요. 이건 한 문제 공짜로 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교환계약이 한 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뭐가 주로 나오냐 그러면은 법적 성질을 묻는 것은 똑같아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런 걸 묻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처럼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런 수준은 문제가 아니고 유상계약이니까 똑같이 교환계약의 경우도 담보책임 인정이 되겠죠. 쌍무계약이니까 똑같이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시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매매를 통해서 시험 문제도 담보책임이나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을 출제를 했다고 말이에요. 매매와 관련해서 그랬던 거를 최근에는 교환계약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사례 문제로 담보책임도 사례로 묻고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도 사례로 묻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약이 요즘에 나오면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매매하고 똑같이 문제 사례 풀으라고 말이에요. 담보책임 물으면 뭐하고 똑같이 매매하고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교환계약과 관련해서 나오면 똑같이 매매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라면 근데 그게 적응이 잘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매매로 나오면 쉽게 풀지 마.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고 옛날 것 문제 스타일이 달라졌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28번에 1번의 경우는 이런 거를 보충금이라 그래요. 1번 질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잖아. 2번은 당연한 거이고 3번은 재산권 이전해야지 교환계약이 돼요. 4, 5번이 틀렸고 낙선계약이에요. 5번이 틀렸잖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 말이야. 사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해서 틀린 것은 환매계약 정을 구만입고 연장 뭐한다. 교환계약 유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는 재매매 예약은 될지언정 환매로서 효력 인정이 없죠. 인정이 안 되죠. 민법에서 말하는 환매는 반드시 매매계약실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무엇으로 본다. 재매매의 예약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고. 4. 당연히 맞고. 5.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등에 등기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모한이 있고 5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30번의 경우에 교환 1. 낙선계약이니까 맞고 2. 틀려있고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 인정이 되어 똑같이. 그러나 2번처럼 안 물어요. 이걸 무엇으로 묻는다? 사례로. 사례로. 그러면 똑같이 매매하고 똑같이 푸시라는 거고. 양자 모두 낙선계약이다. 임차인이 있다 뒤에서도 나오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나중에 종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명 입증 책임 져야 돼요. 여기 안 나와있지만 차임을 지급하는가도 마찬가지예요. 차임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도 누가 하겠다? 임차인에게. 보증금뿐만 아니라 차임도. 그 다음 5번의 경우 무단전대가 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 못해요. 이 판례는 임대차에서 워낙에 중요한데 바로 뒤에 임대차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구체로 어떤 경우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31번의 경우는
갑은 시가 75만 원, 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데 을이 시가 100만 원 자신의 중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교환계약은 이게 동산이지만 우리 사례는 부동산으로 바꿔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이에 갑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75, 100만 원이니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시가를 숨겨야까지 이걸 읽으면서 뭔 판례가 떠올라죠. 총칙에서 지겹도록 출제하는 판례. 교환계약의 경우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를 허위로 상대방에 고지해 주더라도 또는 침묵을 지키더라도 고지하지 않고 부자기한 기망, 자기한 기망이 안 돼요. 성질상 그걸 떠올려두고 시가를 숨기고 중고자동차에 10만 원을 추가해서 교환하기로 한 계약을 일괄 체결했다. 1. 각과에서 체결된 계약은 낙선계약, 쌍무계약이니까 1번은 털려있고 나머지는 유상부로직계약은 맞고 2번의 경우에 갑을에게 보충 지급하기로 한 10만 원 이런 걸 보충 거라는데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2번은 그대로 맞고 3번은 각과에서 체결된 교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는 전혀 해당이 없으니까 틀려있고 불공정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없을 뿐더러 일방 당사자 궁박상태 악용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 악용 의사도 없고 열외 4. 갑이 여기에 이제 총칙에서 지겹도록 나왔던 거 팔려고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부자기한 기망이 됩니까? 그 이야기죠.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부자기한 기망 아니고 틀려있잖아. 5번의 경우에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어른갑에게 불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부자기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4번처럼 사기류로 취소도 못하고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요거는 이제 총칙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 판례고 그 4번하고 5번은 좀만 쉬었다 가죠.